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이제 강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청시대 때 이제 세제 변화 부분을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심화교재 잠깐 펴보세요. 자, 심화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어, 쭉 내려가서 여기 뒤에 있는데 잠깐만요. 453페이지 펴보세요. 자, 453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예,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세로로 해야지 이제 A4 용지에 딱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요 기능인데 돌리기 기능이 있어. 예, 그래서 좀 돌려볼게요. 예, 그래서 다시 보기 좋게 가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은 이제 뭘 기반으로 이제 했냐면 제가 그 명대 사회경제사단 책이 있어요. 그 책하고 그다음에 그 강자중국사 있죠. 이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있어요. 그래서 강자중국사에 읽어보면 몇 가지가 이제 눈에 보여요. 요 관련된 내용 중에. 근데 이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그 책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돼. 그래서 그거를 내용이 되게 좀 많은데 이걸 표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어요. 이게 10년 전에 작성을 했던 거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요게 제가 이제 이걸 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읽을 때 이제 나중에 강제중국사 읽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좀 이해하시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명나라 초창기 때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명나라 초창기 때는 크게 세금이 전부 세량하고요. 양세법 연결된 거죠. 야세 추세 이렇게 이제 거뒀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역이 있었어요. 역. 역은 이제 이갑역, 자벽이 있는데 이갑 정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벽은 그 신사계층들이 면제받는 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갑역에는 뭐 세금 징수와 도초, 그다음에 이내분의 이 내의 범법자 체포나 여러 가지 재반 공직 사무들 여러 가지 있고요. 항책을 작성하고 이갑 주민의 동향을 파악하고 등등 여러 가지 역이 있어요. 이런 역도 있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이갑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갑역에는 또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공납물이라고 하죠. 보통 특산물 같은 거. 예, 특산물들을 갖다 바치는 게 있어요. 특산물을. 이걸 상공물류라고 하거든요. 예, 상공물류. 그래서 특산물을 이제 갖다 바치는 역도 이갑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명나라 중기 때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은납파가 진행이 돼요. 은납파가. 그래가지고 여기 은납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균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구호동제 뭐 등등 10단법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중간 가독이 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1번, 2번 넘버링 이렇게 갖다 붙였죠. 이거는 그 위에 보면 여기 이제 거꾸로 돼갖고 있는데 1번, 2번 해갖고 넘버링 갖다 붙인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넘버링 갖다 붙인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간수 간해법, 군정 군역법 이런 식으로 붙였으니까 관련된 설명은 여기에서 이제 찾아서 윗부분에 찾아서 이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일적 편법을 넘어가기 전에 그 기반이 됐던 법이 뭐냐면 10단법이야. 10단법. 10단법은 뭐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냥 강남에 실시했던 세금이고요. 토지대 기준으로 거뒀다. 그래서 이제 강북세제 어떤 균역법하고 이런 거 좀 다르다. 균역법은 이제 뭐냐면 호를 기준으로 거뒀거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강북의 세제와
강남의 세제, 그러니까 군역법을 바탕으로 한 강북의 세제와 그 다음에 토지를 바탕 십단법이 이제 하나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십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군역법, 강북의 세제를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 장거정의 무슨 법이냐면 1조편법이야. 1조편법. 신종 장거정이 1조편법을 실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조편법 아래 이제 뭐냐면 호세, 지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만 걷도록, 아니 호세, 정세, 아니 정세, 지세 두 가지 세금을 걷도록 이게 통합을 시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1조법을 실시할 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자봉투계 제도 있죠. 자봉투계라고 하는데 자봉투계 제도를 이제 실시를 했죠. 원래는 처음에 강북에 실시했던 강남에 이제 점진적으로 시행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자봉투계 제도 같은 것들을 실시했다. 네. 그래서 자봉투계에서 이제 제외된 게 있어요. 운반에서 국가가 운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반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량과 백량이라는 부분이에요. 예, 조량은 변경지역 공장민을 운반해주고 백량은 왕실간원과 중앙관리 양식을 운반해주는 그런 건데 이건 자기가 직접 운반해야 돼. 국가가 운반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량과 백량을 제외시켰다고 했잖아요. 조세 운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직접 이게 백성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다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조세 운반반 떼서 조량과 백량과 관련돼서 군정군역법하고 그를 만들었어. 군량 편립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정군역법, 그다음 군량 편립법, 그 다음에 간수간해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요거와 관련된 거야. 요거 조세 운반과 관련된 법들이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이걸 이제 뭐냐면 통합을 시켰던 것이 뭐냐면 지정음제예요. 지정음제. 여기 지정음제. 그래서 이 지정음제는 군정군역법, 뭐 간수간해법 등등을 이제 통합을 시켜서 아예 그냥 1조편법의 이제 내용 중에 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호세 인세를 폐지하고 정세를 폐지하고 지세도 단일화시켰죠. 예, 그래서 요역이든 뭐 전량이든 다 통합을 시켰어. 이 지정문제도.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문제. 근데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모손입, 그러니까 관리 월급 외 수수료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이것도 이제 양령은제를 실시했죠. 양령은제는 이제 일정하게 세금에서 지정문제에서 떼는 거죠. 이렇게 월급 형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갖다 바치는 이제 뇌물이었는데 이게 일종의 세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지방세제였다가 중앙세제로 확대 중앙세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여기 1조pon법부터 해갖고 지정문제 과정에서 요 군정군역법, 군량편입, 간수간해법 등등 요 내용들 여기까지 쓰는 거였어요. 예. 자,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는 건 뭐냐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 요 1조pon법과 지정을 알면 돼요. 그냥.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그 강제중국사 읽을 때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언급해 드린 거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위에 표 이렇게 해갖고 관련된 내용들 설명해 놨으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고 그 위에 있어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좀 여기 더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명나라 1조법을 실시할 때 자봉투기라는 징수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청나라 때 순장편리제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순장편리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것도 그 5번에 있어요. 그 위에 5번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강자중국사에 있긴 있는데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정도 이제 뭐냐면 세제가 변화됐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과서나 통문은 단순히 이제 뭐냐면 1조편법 지정문제만 딱 언급돼 있지만 그 1조편법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제들이 있었고 이걸 다 통합한 게 1조편법이고
여기 중에 이제 세장징수 부분이 일부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통합한 것이 지정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기도 그 합격자 서브노트 다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신사계층이에요. 신사계층. 그 신사계층 예전에 공인형 기출문제 나왔는데 신사가 뭐냐? 신사는 간직 경력자인 신과 학위 소유자인 사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신사층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들이 아직 관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신사계층은 현직 관료 신은 현직 관료 퇴직 관료 그 다음에 아직 관리가 되지 못하나 일정한 학위를 소유한 생원, 거인, 공생, 감생 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는 신이라고 부르고요. 요 뒤까지는 상하고 부르죠. 그래서 신은 상층 관료들, 상층 신사들을 얘기하고 사는 하층 신사들을 얘기해요.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 신사계층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또 부르냐면 향신계층이라고 해요. 향신계층. 향신계층들은 신사계층을 이렇게 부르면 이 신사계층이 지방을 거주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근거성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항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방의 근거를 두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사계층이 아니라 향신계층을 불려요. 근데 신사나 향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달리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럼 신사층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사회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냐? 명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신사는 있었어요. 신사층은 기조 특권 지주층으로 있었는데 문제는 이 신사층들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아주 전인구의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사회적 그렇게 뭐냐면 영향력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15세기 중기 이후부터는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또 신사층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사회적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명대 과거제 부활과 과거제 준비를 위해 학교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과거제도 학교제도 결합으로써 이들이 간직에 진출하거나 학위 소유한 간직 지원자가 생겨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적은 무리였지만 나중에 많게 되죠. 그다음에 계층화돼요. 이들이요. 예. 자, 학위 소유자는 명초부터 국가로부터 신분적 지위와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부여받고 있긴 하지만 신사층에는 하나의 계층이 인식되지 않고 있다가 시대가 갈수록 간직 수에 비해 간이 지망자 수가 누적되었다. 그래서 이 간이 지망자는 관리는 아니었지만 아까 얘기한 생원, 거인, 공생, 감생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명초에는 버스교에 나가지 못했지만 버스교에 못 나가서 항초에 정착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통치자의 의식, 그 사대부단 자의식이나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한 동률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사회적 지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생원만 돼도 생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부주 현학이라는 게 있어. 지방학교. 그 지방학교에 졸업생들을 생원이라고 해요. 이 생원들부터 이 과거 시험을 정식으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생원이 국품간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원하기만 하면 상급까지는 될 수 없어서 하급까지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정도 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있었고요. 또 요요 우면 특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요 우면은 요역을 우대해주고 면제해준다는 뜻이에요. 요때 요역이라는 거는 자벽이죠. 게다가
뭘로 통합된 거죠? 이감력도 같이 면제받게 돼요. 나중에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위 소유자들이 모두 그 자격을 종신토록 보장받았다. 그래서 송나라 때도 생원, 거인 이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있었지만 이들 학위 소유자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학위를 받고 나서 한 1, 2년 지나면 없어져.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평생 또 유지도 그리고 특권도 같이 유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은 동료 의식을 가지고 통치자로서 의식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도 볼 수 있어요. 이 신사증이 형성된 그러니까 19세기 때 19세기입니다. 15세기 때부터 15세기 중반부터 신사계층이 이갑제를 대신하게 된 이유는 요 1번하고 2번인데요. 수가 늘어났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들이 우면 유혹 같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충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3번은 신사증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특징. 이들이 왜 그 층으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학위 소유자는 평민층과 구별되고 동시에 간직 경력자와 구별된 독특한 집단이었다. 네. 학위 소유자 이제 4계층이죠. 자, 그런 한편으로 간직 경력자 나란히 신사가 보이게 됐다. 그 까닭은 우선 이념적인 측면에서 학위 소유자는 사대부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신들 신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요. 사대부라고 얘기했죠. 신사나 항신한 명칭 뒤에 이제 갖다 붙인 명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와 고시관과 합격자 사이에 강범위에 맺어진 사제관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자주문생관계라고 하죠. 자주문생관계는 당나라 때 있었던 관계였는데 송나라 때 전시제도를 통해서 깨려고 했지만 그게 안 깨졌어요. 예, 이게 명청시대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들 기반이 서원이야. 그래서 서원에서 강학이나 문학, 동인 집단들이 행하는 공동활동, 동양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 통해서 이런 학위 소유자라는 의식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간직 지휘자와 같은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그런데 뭐 현직 교사하고 지금 임용 고시생들하고 관계를 보시면 돼요. 현직 교사는 뭐 여기 신이라고 볼 수 있고 임용 시험 응시자는 사라고 보는데 되게 보면 이해관계가 되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치된 부분도 있죠. 동일 의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비교과를 많이 뽑는다면 현직 교사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용 응시생이나 좀 분노를 하잖아. 예. 나름대로 이렇게 동일 의식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마찬가지 학예소유자나 그 당시 현직 관료들이 이렇게 동일 의식을 갖고 있는 이유가 사제관계라든지 자의식, 서원을 통해 같이 공부도 했고 등등이 이 동일 계층 의식에 대해서 신사라는 독특한 계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이갑제 역할을 대신했다고 했죠. 항준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면서 신사층 하나의 계층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신사와 송대 사대부 계층을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이게 표가 위에를 좀 볼게요. 잠깐만 요거 돌려놓고요. 이게 옆으로 돌리는 거죠? 네. 아닌데. 네. 자, 요거 좀 비교표를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요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정리를 해놓은 게 위에 있거든요. 네.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43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서 신사와 이제 사대본을 비교를 해놨어요. 공통적으로 이들은 지식이며 지식충이에요. 예, 독서인이고요. 자, 그 차이점이 뭐냐? 신사계층은 지방을 바탕으로 했죠. 항충사에서 이제 기반했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또 다른 말로 향신이라고 불렸죠. 근데 이제 사대부는 중앙의 소수의 지배층이야.
지배층. 과거 시험에 합격한 지배층이고요. 상대적 사대부는 신사층보다 그렇게 계층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사층은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동률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죠. 동률의식. 사회경제 통일성이 부여된 집단이고 이에 사대부들은 과거의 합격자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 다양한 분파 색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통일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외부를 볼 때 계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사계층은 숫자가 많고 하나의 신사층이라는 계층을 인식했어요. 계층. 그러니까 그 당대단도 그들을 이제 어느 사대부라고 칭했지만 어떤 계층을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도 이제 근데 송나라 때는 사대부라는 계층은 우리가 뒤에 후대학자들이 갖다 붙인 거지 당시에는 그렇게 뭐냐면 하나의 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간직에 진출한 사람들만 이제 사대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층은 사회세력이지만 사대부는 정치적 정치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신사층은 학위 소유주와 간인들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송대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간인 계층만 한정하죠. 예.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 다시 들어가세요. 자, 독립운동이나 반항관 운동 등 복사운동 등에서 신사들은 지방의 법률을 넣어 중앙정치 사대부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 것은 이들도 하나의 수소 사회계층이라는 걸 자각을 했기 때문에 보였던 활동한 모습이고요. 자, 신사층의 역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외워주세요. 자, 신사층의 역할, 문화적 역할을 보면요. 한국 민중의 어떤 교육과 교화. 예. 그래서 강학이라든지 독서를 편찬하고요. 강학은 이제 강독하거나 유교 경쟁을 강독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죠. 항총 여론을 좀 조성하죠. 그래서 지방 간에 뛰어난 지방 간을 있으면 이 사람을 유임시키고 그다음에도 지방 간이 영 아니면 방출시키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수리 개혁 문제인데 수리는 수리 개혁이란 말이 좀 그러네. 수리 그 시설 문제 또는 개선 문제 이렇게 써야겠죠. 개혁이란 말은 좀 정치 뭐 사회 경제적인 거시적인 그런 걸 할 때 개혁이라고 하는 거고. 하여튼 수리 시설 개선 문제 같은 것들 지방 사업을 추진할 때 주로 신사층들이 있다. 특히 강남에서 그 역할인데 저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국가에서 돈 한 푼도 안 대주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돈이 좀 있는 신사계층들이 주도해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역할 같은 경우에는 조세를 징수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갑제 질서가 해체되면서 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했다. 그래서 뭐 한약이나 보갑제, 뭐 간단한 재판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역할은 이들 또한 이제 뭐냐면 상인이나 대지주로서 또는 우면 요역의 특권을 이용해서 대토지를 집적하고요. 수익시설을 장악하면서 사익을 추구한 거야. 사익을.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반적 국가하고 협력관계였지만 가끔씩은 뭐냐면 저항관계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갖고 명나 초창기, 그러니까 청나 초창기 때나 청나 초기 때 그 강남 신사들의 저항도 있죠. 그 다음에 청나 말기 때 신해혁명 같은 것들 이걸 볼 수 있는데, 네, 물론 저항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신사당 그 지위 자체가 과거제라든지 학위 소유라는 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과 전반적인 협력 관계예요. 그리고 국가 권력 입장일 때는 이 신사층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또 협력 관계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뭐 강남 신사를 탄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하고 협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신사층도 이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 자신의 어떤 지위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신사계층들과 국가와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청나라와 원나라와 달리 200년 동안 통치했던 것은 뭐냐면 이 신사계층들의 어떤 적극적 협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명대 국가 권력과 신사 관계를 볼게요. 이게 보면 초기에는 명전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통해서 지휘층 입층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를 취재에도 유인하려고 했고요. 명초 학교제도와 가구제도 결합되면서 신사층이 성립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사계층이 이제 뭐냐면 사회계층화 된 거, 되고 주도권을 장악한 건 명중기 이후죠. 계기가 됐던 것이 이갑제 해체인데요. 이갑제가 해체되던 명중기 이후 이갑제가 했던 역할을 이 신사계층들이 하면서 신사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우면 요역의 특권과 그 다음에 가벼운 범죄에 대한 면죄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특권을 누렸고요. 명말촌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신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역할을 독점하면서 사회적 지배적 지위가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청대 국가권력과 신사의 관계를 볼게요. 자, 명말 청주의 동량기에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등장하니까 일부 강남 신사들은 저항을 했어요. 탄압을 받았죠. 그렇지만 곧 그들은 청나라 타협하게 됐다. 왜냐면 신사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황제부터 나온 것으로 자신의 이권을 지키는 국가 권력이 필요했고요. 청조는 청조 권력이 지방 층대 보좌해 줄 수 있는 우익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청조에는 만주족이 여기 장악했지만 만주족은 20만밖에 안 돼요. 20만, 30만? 전 인구의 0.1%밖에 안 돼요. 이들이 중요한 곳은 장악을 할 수 있죠. 군사적으로 가지고. 근데 지방 하층까지 다 장악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가 필요한 거야?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는 계층이 필요한데 그들의 이해관계 누가 되면 신사계층이죠. 그래서 신사계층과 손을 잡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청가 한인 신사계층은 타협을 통해 청나라 이민족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에 비해서 200년간 장기 동안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신사계층들이 뭐냐면 청나라와 협력하에 또는 타협하에 했던 내용들이 쭉 나왔거든요. 사례들이. 그래서 3번의 난, 청구가 강남 신사께 이 3번의 난을 진압을 했고 백령군의 난 날 때 신사가 그 당시 팔계제나 녹용부대가 거의 무용화됐죠. 그래서 항용을 조직해서 반란을 진압을 했고요. 태평천국 난이 나는지 이런 난도 진압을 했고 그 다음에 지정은지 실시인데 지정은지 실시는 신사계층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걸 실시하면서 지세가 꼭 뭐가 된 거죠? 부세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세금 지세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국가 권력 입장에 때는 누구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지주 계층들. 예. 그래서 지주와 그 다음에 소작인이 대립을 할 경우에는 지주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 지주 계층은 되게 누굴까요? 신사 계층이죠. 그래서 신사 계층과 그 국가 권력이 긴밀하게 또 결합이 되죠. 자, 입헌운동은 이제 강서신정 때 일어났죠. 요 관련된 건 좀 뒤에 있지만 그때 이제 하면서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법, 의회나 그다음 헌법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청조가 소극적이지만 좀 들어줬죠. 약간 자정원이나 이런 것들 자의국을 만들어주고 예비의회였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시헌법도 만들고 그래요. 예.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신사계층과 그 당시 청나라의 타협적인 모습인데 근데 이제 타협만 했던 게 아니야. 만약 청나라가 자기 이해관계를 침범하고 할 경우엔 저항도 했죠. 결국에 청나라는 신사계층들이 이끌었던 그 사천 보도운동 있죠. 사천 보도운동에 타격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신혁명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신사계층과 이해관계 맞을 때는 뭐냐면 신사계층이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신사계층과 이해관계가 틀어질 경우에는 청나라를 결국에는 신사계층이 일어나서 청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면 다음 장 넘어가죠. 예. 자, 명말 사회변동과 경제구조.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자본주의 맹하론과 관련됐어요. 명말 청주의 자본주의 맹하론. 자, 요걸 좀 알려면 그걸 논의했던 사람들의 의식을 좀 얘기해야 돼. 자, 명말 청주 자본주의 맹하론을 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그 중국 학계예요. 중국 공산당. 대륙학계에서 되게 이걸 강조해요. 명말 총조의 자본주의 맹하로는. 이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5단계 발전론이 있죠. 예. 그래갖고 이 5단계 발전론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 그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자본주의, 중세 봉건주의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역사 발전 단계를. 자,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유럽의 사회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같은 아시아사에서는 아시아적 정체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아시아사에서는 동양사에서는 그 고대만 있고 중세를 거치지 않고 근대 곧바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리고 이 근대의 시작도 자생적이 아니라 외부부터 유럽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침입을 통해서 근데 이식되었고 중국 개방되었고 근대에 들어갔다. 그 계기가 됐던 게 뭘까요? 아편 전쟁이죠. 자, 그래서 중국이라는 사회는 항상 고대 이후 정체된 사회였고 근데도 유럽이 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중국인들 입장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중국도 어떤 그 마르크스가 말한 5단계 어떤 보편적 법칙이 중국 역사에 적용된다. 그래갖고 이제 중세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대 있죠. 근대도 아편 전쟁이 아니라 아편 전쟁부터 근대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가 이미 그 중세 후반부터 명말 청초 때부터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맹아가 보였다는 거야. 맹아라는 씨앗이죠. 그러니까 내재적 발전론을 입각해서 외인론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이 보였고 그 앞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더 발전시키는데 누구 때문에 방해됐다는 거야. 그렇죠. 그 아편 전쟁 때문에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 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륙학계에서 이 자본주의 맹아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유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맹아론을 좀 많이 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앞에 일본 학계가 강조한 상업혁명이나 당성병론보다는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6세기에서 이제 17세기 중기에 왕조국제라는 정치적 변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전반을 거쳐 구조적인 변혁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던 농촌사회 편향, 이에 따른 지주존호제 개편, 이갑제 질서 해체와 부역제도 개혁, 전국적인 민중운동이 그것이다. 자,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다음에 그 함께 사상의 다양함 및 경제 시용 발달 등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사회경제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교육을 받고 의식 깨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상의 다양화와 경제 시용 사상을 낳게 되고 종전의 성리학적 일변도의 어떤 사상 체계를 도전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맹아의 어떤 구체적인 지표로서 중국에서 뭘 강조하냐? 명중기 이후에 생산이 증가됐고 은경제가 보급됐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은 양쯔강 하류 지역에 있는 면지법과 경지법을 되게 초점을 맞춰요. 면지법은 목화를 바탕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경지법은 비단을 만드는 거죠. 양잠을 해서. 그래서 목화를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면지법은 원나라 때부터 이제 확산이 돼요. 그러다가 명청을 거쳐서 더 촉진이 되죠.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이걸 자본주의 맹아론의 시각에 접근하고 있다. 그 예를 든 게 이제 구체적 예를 든 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제 보면 선대제하고 선대제하고 선대제와 그 다음에 메뉴 표출을 이제 좀 설명할 필요했어요.
이건 제가 서양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좀 설명을 할게요. 잠깐 이제 요거 화이트보드를 잠깐 사용하죠. 예. 자, 여기 보면 이걸 좀 약간 두께를 좀 강하니까 이 정도 해놔야 되겠다. 자, 선대제라는 거 뭐냐? 아이고 너무 두께 좋네요. 네, 다시 할게요. 자, 선대제라는 건 뭐냐면 자, 선대제는 그 미리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 물주가 그 당시 뭐 직기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예, 원료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야? 예, 그 당시 그 농민들이나 직공들에게 빌려주면서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인데 일단 여기 상해 물주가 있으면 상해 물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직기 자금 원료들을 빌려주고요. 누구한테? 농민들이나 직인들에게 빌려줘.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작업 공간이 떨어져 있어.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면직물 만들 때는 실을 뽑는 공정이 있을 거죠. 예. 방적이라고 하죠 보통. 방적도 있고 방직도 있고 그다음 염색도 있고 그다음 재단도 하죠. 예. 등등 이런 작업들을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떨어져 갖고 공간이 분산돼 있어요. 작업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공정 하나에 다 상위 물주들이 개입을 해요. 방직에서 얻은 그 실을 방직에 넘기면 이걸 천을 짜고요. 천을 짜면 염색을 하고 염색을 재단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최종 결과물을 여기 상위 물주가 받아갖고 뭐냐면 유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상위 물주의 역할은 직기 자금 원료를 빌려주고 각 공정을 연결시켜주고요. 유통시켜주는 역할이야. 그러면 이때 상위 물주 중국에서는 얘들이 공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했냐? 어느 정도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그런 직인이나 농민들에게 왜냐면 똑같이 해줬냐?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준 그게 아니야. 거의 수탈을 했었어.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을 하는 농민들이나 그다음에 직인들은 조그만 이익만 주고 거의 90% 이익을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 살장이라고 또 불렸어요. 살인마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선대제야. 선대제는 자본주의 맹하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형상이고요. 대개본 상업자본과 연결시켜서 봐요. 그래서 상위 물주들을 뭐냐면 상업자본가로 보고 상업자본가로 보고 상업자본과 연결시켜서 본다. 예. 상업자본 유통을 바탕으로 해서 추적했던 집단이죠. 물론 상업자본과 그 선대제를 꼭 연결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관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선대제가 좀 발전되는 게 뭐냐면 매뉴팩처 단계예요. 이 매뉴팩처는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하죠. 자, 공장제 수공업은 뭐냐? 이거 좀 약간 좀 지켜야 되겠네. 자, 공장제 수공업은 이렇게 작업 공간이 이렇게 분산돼 있었죠. 이렇게 분산된 작업 공간을 하나 합쳐 공장이라는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공장은 공간을 하나 합쳐서 한 곳에 모여서 작업하는 걸 공장이라고 해요. 예. 근데 지금처럼 기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수공업 직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공업 직기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냐 노동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분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자, 이걸 이제 매뉴팩처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기계제 공장제가 등장하죠. 공장제 기계제가. 자, 그래서 선대제보다 매뉴팩처가 좀 더 그 자본주의 맹하에서는 앞서 있는 단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 뭐 상업자본이라고 이제 연결해서 보는데, 자, 중국에서는 대부분 자본주의 맹하 시기, 명말 청출 시기 때는 선대제였어요. 선대제. 예. 근데 일부 소주나 항주 같은 지역 있죠?
자, 소주나 항주 같은 발달된 지역에서는 전직문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메뉴 표체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메뉴 표체는 좀 예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공장, 그러니까 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들을 이제 기혼하고 있고요. 이들을 공장을 직기를 소유하고 공장을 이제 있는 사람들을 기혼하고 있죠. 예. 그다음 기호 밑에 고용된 사람들을 뭐냐면 기공이라고 했어. 기공. 이건 일반 노동자들이야. 이게 이 단어는. 그러니까 기호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산업자본가 정도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뒤에 설명할 때 직용해보는 왜 일어났냐? 직용의 기호들에게 상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일어난 거야. 기호들에게 상세를 부과하니까 기호들이 사업을 못하죠. 그러면 기공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기공 입장일 때는 일자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기공을 중심으로 해서 직용의 변이 일어난 거죠. 그 직용의 변에서 이 기후와 기공이 나오는데 요런 이제 배경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메뉴표처럼 배경에서. 그래서 메뉴표체가 일부 지역에 보였다는 거는 그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 맹화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 자본주의 맹화가 있다고 보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도 선대제야. 그리고 메뉴표체 단계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돼 있어요. 수공업자들이 직접 수공업자들이 뭐냐 물건을 갖다 팔았다. 수공업자들 그 정도야. 아직까지 메뉴표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고 선대제 부분에만 설명했는데 중국에서는 메뉴표처 단계까지 나갔다. 일부 지역까지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화면 공유를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이로 인해서 중국 사회 여러 지역과 다양한 사업에서 상인자본의 전대세능과 메뉴 표체의 존재 가능성이 지적됐고, 그 다음에 생산관계 변동성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받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계층 상승이 되고 이동도 되면 교육도 많이 받고 하면 이런 시민 계층의 어떤 그 출현도 나타나고 사회의식도 변화도 나타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도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종전의 성리학 1번도의 학문체계에서 양명학이라든지 뭐 경세, 실용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자본주의 맹화론과 관련돼 갖고 여기 좀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빠져가지고 요 동양사 심화자료에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439페이지 펴보죠. 439페이지. 자, 자본주의 맹화의 징표로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명중기 이후에 생산의 증가, 은경제 보급, 뭐 상품 경제 발달이 있었고요. 각 지역의 특산물도 있어. 뭐 소주의 비단직물로, 송강지의 견포, 절강성의 성문지의 착유, 그다음에 경덕지의 민족 도자기인데 특히 경덕지는 도자기도 유명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까지는 이 도자기 시장을 누가 장악했냐? 중국이 장악했죠.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를 뭐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는 일본의 도자기가 장악했어.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명말 청초기가 겹쳤죠. 그래서 그때 이제 혼란기니까 중국에 수출을 못하니까 일본이 조선의 성리학자를 끌고 와가지고 만든 그 일본 도자기가 그 중국 도자기 대신에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 거죠. 자,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일본 학계가 이제 바라보는 자본주의 맹화론은 뭐냐? 일본 학계는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맹화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판적이야. 왜냐면 이게 동계에 나와 있는데 부업적인 면포 생산은 고유의 지대와 상인자본 수탈 때문에 살짝이라고 보여죠. 그래서 농민의 계급적 상승이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도시의 기후도 정부의 면포 수에 뭐 전제도 해서 기생적 존재였다. 그래서 이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주체적 발전이 될 수가 없었다 하면서 비판적으로 봐요.
자본주의 맹언에 대해서. 다만 그 약간 긍정적인 변화도 이제 좀 보이는데 이건 3번이 D본에 있죠. 농촌사회 수공을 통해 상품 생산을 밝히게 되면서 봉건 사회가 자생적으로 해체됐다. 그래서 약간의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 학계에서 강조하는 건 요 시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했다고 했죠? 당송 병역 시기를 강조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신사하고 자본주의 맹언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기출문제. (9번을) 볼게요. 9번. 자, 다음 글 읽고 신사적 형성의 배경을 두 가지 기술하고 그 다음에 신사적 사회문화적 역할 중 문화적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신사층의 형성 배경 보면 첫 번째로는 15세기 중반에 이갑제 해체를 들 수 있죠. 자, 이갑제가 해체되면서 이때 그 뭐냐면 우면 요역의 특권을 갖고 있는 누가 부각이 되죠? 그렇죠. 신사층들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됐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신사층의 학대야. 그래서 초창기 때도 신사층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수가 극히 미비했는데 이들이 이제 확대가 되죠. 학위 소유주가 되면서 그 당시 그 지방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명대 과거제와 학교대에 연결되면서 신사층의 수가 증가되고 이들이 이제 벗어나지 못한 그 학위 소유자들이 지방에 물러앉게 되면서 지방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사층 형성 배경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화적 역할을 볼게요. 문화적 역할은 황촌 사회에서 민주주의 교화 역할을 하거나 교육을 담당하거나 그다음에 공공분업 그 공공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사업을 주도하거나 수시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 물론 수시시설은 경제적 부분이겠네요. 하여튼 공공보호 사업에서 이제 어떤 건의를 하거나 등등을 이제 했던 것이 신사층의 문화적 역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보기에도 중국 역대 왕조의 대표적 사회계층이다.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은, 자, 요거 뭐 쉽죠? 일단은 먼저 살펴볼 것이 어느 계층일까요? 공경대부죠. 요거는 어느 계층 때예요? 춘추 전국시대 때야. 춘추 전국시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귀족들 위진남북 쪽에서 당나라 때까지. 그 다음에 사대부 송나라. 그 다음 신사는 명나라. 그러면 기흥, 리을, 디귿, 니을 시대죠.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자, 11번 보면 다음 명나라 말기 때 중국에서 일어난 봉계에 관한 기록의 일부다. 이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는 강소 지역인데 양쯔강 중류 하류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쌀을 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변지검이나 면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직용예병과 관련된 거예요. 직용예병. 그래서 여기 보면 기호하고 그다음에 기공이 나오죠. 기호, 직공의 기공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기호는 직기를 갖추고 돈을 대주는 일종의 산업자본가고요. 예. 그래서 직공은 그 밑에 고용되는 산업인데 문제는 그 강세 때 그다음에 상세를 많이 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호에는 상세를 징수하니까 기호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돼요. 그럼 기공들이 일자리 못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실업자가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직용예변을 관련된 내용을 적고 있어요. 직용예변.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11-1번 문제 보면 위의 사건 직용의 변은 명중엽 이대로 경제 발전을 배경에 일어났다. 자, 이러한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던 조세제도 변화를 20자 이내로 쓰시오. 자, 이거는 뭘 쓰셔야 돼? 양세법에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양세법에서 뭘로? 일족편법을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변화 내용을. 일족편법은 은으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정세와 지세를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맹하론을 적용해서 여기 그 명말총초에 경제발전 해석할 때 위의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30절 쓰시오. 자, 여기에서 수공업 생산 방식의 특징을 보면 기호와 기공이 보이죠? 뭐죠? 메뉴 표치죠. 메뉴 표치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선대제를 쓰시면 안 돼. 선대제는. 제가 예전에 답안에 그 선대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밑에 댓글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찾아보니까 소주와 항주 지역 같은 게 기호, 기공은 그 선대제가 아니라 메뉴 표치 단계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표치 단계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1-2번은 이제 문제 풀어봤고요. 어, 여기 넘어가기 전에 내용 넘어가기 전에 서포트지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서포트지 첫 번째 서포트지 인증번호예요. 80번이요. 80번. 자, 적으셨죠? 자, 그럼 합격자 서브노트를 들어갈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합격자 서브노트에서 이제 다음은 은혜 유통과 경제 구조의 변화인데 이것도 자본주의 맹하론의 시각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러면 명나라 초창기 때 화폐 정책을 보죠. 명나라 초창기 때는 그 동전과 지폐 중심으로 화폐를 사용했고 금은을 사용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동전은 동을 만드는 그걸 말하고 그다음 지폐는 이때는 보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동전과 조폐를. 근데 이제 그 지폐인 대명 보초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부단 지폐고 그 옆에 그 원화 같은 경우에는 교초 같은 경우에는 영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영가하고 상관없다 보니까 이게 교환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신에 은행 유통이 확대돼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은행 유통이 또 확대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무관들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으로 이제 월급을 받았죠.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강남에 가갖고 미국으로 받아가려니까 그 중간에 상인들에게 시키면 상인들이 중간에 많은 이득을 챙기고 그래서 북경에서 직접 은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어. 그래서 정통제부터는 영종 때죠. 이때부터는 정부가 관료의 봉급을 은으로 지급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뭘로 걷겠어요? 은으로 걷고 역도 은자시켜서 은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은경제가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이 은납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국가 권력에서 공인됐었다. 은납제가. 그래서 정부가 세장 징수를 은으로 대납하는 걸 인정함으로써 은납제가 국가 권력에 공인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음란죄가 경제가 활성화한 이유가 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긴 옆에 있더라고요. 이게 같이 합쳐져 있지 않고 거기 네모칸으로 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거 이분이 정리한 게 아니라 이거 이 내용은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에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 자료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 분석이나 그런 자료들이. 자, 일단은 앞에서 얘기한 것 첫 번째 관리의 봉급 은을 지불한 것도 있고 또 은을 또 뭐냐면 또 활성화됐던 것이 뭐냐면 그 이슬람의 어떤 상인들 교류하는 과정이 등장해요. 이건 언제 때부터 시작한 원나라 때부터. 원나라 때 악타로라고 하는 그 호가 있다고 했죠. 세력인으로 생목인으로 구성된 이들이 중국의 은을 가지고 빼돌렸죠. 서역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서역의 은경제가 중국까지 확산이 돼. 그러면서 또 그 이슬람 상인들이 은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 과정에 은이
경제 조조의 수단으로 사용됐다. 자, 그래서 또 지폐 자체가 불안 지폐이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돼서 은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을 많이 사용하지 왜 은을 많이 사용할까? 금이 더 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금은 매우 시기예요. 시기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환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교환이 되는데 너무 없기 때문에 은을 쓴 거야. 은은 시기성도 있고 어느 정도 양도 있기 때문에 교환이 또 다시는 통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국내에서도 중국 국내에서 은 개발이 있어요. 은강살 개발이 있어요. 한계가 있죠. 너무 많다 보니까 한계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은강산 개발 때문에 그때 이제 일어난 반란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섭종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섭종료. 이 섭종료라는 사람은 원래 농민 출신이거든요. 근데 땅을 이제 잃고 그 할 게 없으니까 은강을 가서 은강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인강을 개발해보고 나니까 관리가 와가지고 강제 뺏는 거야. 인강을. 그러니까 섭종론이 붕괴해서 농민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섭종론은 아니야. 우리가 진압은 했지만 그만큼 이제 은경제가 확산이 됐고 그 은강산이 그렇게 개발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 은강산 개발이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의 유입이 들어오게 돼요. 때마치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막대한 은을 얻게 된 유럽 등이 중국 상품을 매입하는 대가로 은을 지급하면서 은을 유입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삼각무역이나 이렇게 거쳐거쳐 갖고 은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멕시코 은이 직접 오는 경우가 있죠. 멕시코 상지. 그래서 예전에 갈레온이라고 얘기했죠. 갈레온 무역. 그래서 멕시코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을 거쳐서 어디로 중국을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이제 갈레온이라는 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갈레온 무역이 있는데 이 갈레온 무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동아시아 교과에서 나왔어요. 예. 그 예전에 그 기출 예문에도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이하미 강산이라고 이하미 응산이라고 응강이가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이때 이제 춘추 전국 그러니까 일본 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 때 각 국가 다이모들이 그 당시 뭐냐 무기나 부국강병을 위해서 은강산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이 중국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멕시코나 뭐 일본은 모든 그 세계 은이 다 중국에 유입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과 은의 비율이 있어요. 보통 그 다른 나라에서 금과 은의 비율은 5대1 정도 돼. 5대1, 뭐 6대1 정도. 근데 중국은 3대1이에요. 그러니까 5개 주면 그 은을 5개 주면 금 하나를 주는데 요 3개를 주면 하나를 줘. 그러면 은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은이 많이 유입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은경제 활성화는 16, 17세기 때 상포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조세 음납화도 가져와 농민들이 은을 획득하게 해서 부역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포 생산 같은 거 있죠? 상품직물 등 새로운 활동을 전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자, 은수입 부분 아까 이제 얘기를 했죠. 뭐 1번 필리핀인데 엄밀히 말하면 멕시코온이 필리핀 가고 다시 중국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온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걸로 수입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역제도의 변화를 볼게요.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전량뿐만 아니라 토지세 외에도 역도 뭐죠? 은납화돼요. 이걸 은차라고 하죠. 은차. 예. 그래서 은하는 전국적인 보급은 부역제도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당말리의 양세법에 의해서 하세와 추세로 징수했던 쌀, 보리, 생사 등이 환물세가 원래 환물세를 걷는 건데 성덕 연간에 모두 은납으로 바뀌었고 요역도 이 요역이라는 것은 자벽하고 이갑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전부와 같이 그러니까 전세와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은혜 보급에 따라 은납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15세기 중葉강남지방을 시작으로 16세기 초에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다. 자, 이게 은납화된 역을 뭐라고 하냐? 은차라고 해요. 은차. 자, 이러한 은경제 보급은 지배자의 은에 대한 욕구와 결합되어 장거정에 의해 은의 조세를 납부한 일조법이 시행되었으니 이것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세제상을 반영한 거다. 예, 이 일조법 이전까지 이전에 은납화 형상들 그리고 그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서 좀 예전 전 시간에 언급을 했죠. 이거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영향은 조세의 은납화 농민은 은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역 경영과 상품작물 재배를 하게 됐다. 아까쯤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요 관련돼 갖고 이제 은납화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기출문제. 네. 8번 문제 보세요. 8번. 다음 상주문에 따라 입안된 정책이 끼친 영향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상주문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북경의 간원들이 남경에 가고 쌀로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그 월급을 너무 이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북경에서 은으로 세금을 저기 봉을 지급해달라라고 무관들이 상소를 올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녹봉을 북경에서 은으로 지급하게 되죠. 자, 그 내용인데 자, 이건 은경제 보급과 관련돼 있어요. 그 결과 황금작물 재배가 증가됐죠. 황금작물이라는 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작물들을 얘기해요. 뭐 쌀이라든지 여러 특산물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초제거사를 설치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 관청은 뭐 하는 관청이냐면 명나라 초기 때 보초 그러니까 그 종이 지폐 있죠. 초를 발급하는 그 관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나라 초기 때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주원장 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 안 맞죠. 영향하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각 호에 호등했다 포원을 납부했다. 요거는 또 안 맞죠. 이건 원나라 때 관련된 내용이죠. 원나라 때. 자, 그 다음 섭정류가 주도한 강부의 반란이 일어났다. 예, 맞죠? 그래서 은경제가 널리 보급되니까 이제 은강사를 개발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섭정류 사람이 강부대 반란이 일어났다. 그 배경 아까 좀 얘기했죠? 그래서 답이 기획과 니은이니까 답 2번이 되는 거야. 2번. 예, 은경제 보급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서브노트 들어가면 자, 여기는 이제 명나라 이제 인구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자, 배경을 보면요. 명나라 때는 인구 이동도 있었어요. 네, 근데 종전에 이제 인구 이동은 양증과 하류 지역으로 주 이동했죠. 남이 형상이 도는데 이때는 여러 방면에서 인구 이동이 나왔어요. 예. 그 이제 내용을 볼게요. 배경은 명대 중기 이후에 농촌사회 부역제도의 모순, 지주층에 의한 토지 평등 등 사회경제 문제로 점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자기 고향을 떠난 이농자들의 속출로 이갑제도의 붕괴를 급격한 이런 이갑제도 붕괴로 급격한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자, 명중기 때에서 명말까지 계속된 인구는 종래 북에서 남의 이동 이걸 남이라고 하죠. 보통 양증한 하류 지역으로 주로 이동했죠. 당송시대 때는. 이와 달리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처음에 협방에서 간항으로. 협방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은 데요. 토지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데고 간항이라는 것은 토지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데야.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농촌에서는 농촌의 금산지역. 금산지역은 정치적 통제력이 약한 지역이에요. 주로 이제 대표 용어가 대규모 그 인구가 가장 많은
대규모 집중된 지역으로서 여기 사성 교계 지역이 있어. 자, 이 사성 교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섬서 남부와 사천 동북부, 하남 서북부, 호강 서남부인데 대충 이 어느 부분이냐면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영상 심화가지고 좀 보면 자, 여기 청나라지만 대충 요 지역이에요. 요죠. 예. 항하에서 양지강, 중상류, 항하 이렇게 이쪽 지역 저 섬서 강수 이렇게 요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 교계 지역이라는데 사성과 연결돼 있죠. 요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산악 지역이 많죠. 한강에다가 보통 성과 성의 경계는 상맥과 하천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요 지역들은 특히 산악 지역들이 많아.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국가 권력이 침투하기가 좀 힘들겠죠. 이런 지역들은.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요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뭐냐면 또 몰려들게 되니까 토착민하고 그 갱민들, 그 객가들의 어떤 갈등 이런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일어나요. 국가 통제가 약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요런 지역에서 명청 시대 때 반란도 많이 일어나요. 이런 지역. 그러니까 우범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지역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인구 이동에 따른 농촌사의 변화를 좀 볼게요. 자, 농촌사의 어떤 변화의 영향을 보면 일단 경제 중심지의 분화를 볼게요. 인구 이동은 양쯔강 중류 지역의 농지가 급속히 가격되는데 이 양쯔강 하류 지역인 강서 절강 지역이 점점 이제 예전에는 여기가 곡창지대였죠. 근데 이 쌀 농사를 안 하고 상업과 이제 직물 수공업을 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면화나 그다음 누에꽃을 하거나 면화재배나 누에꽃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직물업, 견직물이나 모직물 같은 걸 하게 되죠. 면직물을. 그러면서 여기에서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제 농사의 중심지 곡창지대가 양쯔강 중류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주로 호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옮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예전에 소가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는 말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호강은 어느 지역이냐? 호남과 호북 지역을 얘기하죠. 호남과 호북 지역. 그 뒤에 모택동이 이 그 호남성 출신이에요. 호남성 출신. 그래서 호남성 출신 중에 약간 화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자,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좀 볼게요. 자, 동영상 심화자료 좀 보면 위치가 밑에 있는데 요 지역이죠. 여기. 여기가 예전에는 쌀 농사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곡창 지역, 절강 지역이. 근데 이 양쯔강 하류가 이제 뭐냐면 면화란지 이런 것들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상업이 중심지가 되고 직물업이 많아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쌀 생산하지 않고 이렇게 쌀 농사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호남 호강 지역이 이제 뭐냐면 곡창지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꾸로 예전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쌀이 유입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요 지역에서 요쪽 지역 호강 지역에서 양쯔강 하류 지역으로 쌀 유입이 되죠. 명나라 때는. 청나라 때는 호강보다 더 북쪽이 저쪽 안쪽에 있어요. 양쯔강 상류 지역. 요 지역이 이제 뭐냐면 여기 안 나왔지만 사천 지역이야. 사천 지역은 잠깐 이렇게 볼게요. 사천 지역이 여기 나온 지도가 없나? 네, 요거 보여주면 되겠네. 사천 지역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여기가 사천 지역이거든요. 뭐 중경, 성도 뭐 그 큰 대도시죠. 예. 요 지역에 옮기게 돼요. 예. 그래서 명나라 때는 사천 지역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청나라 때도서 사천 지역 인구가 막 늘어나. 요 사천 지역이 이제 곡창지대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사천 지역의 인구가 1억 2천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북한 인구가 훨씬 많죠. 예. 그래갖고 이제 사천 지역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합격자 서브 노트를 보면 자, 인구의 이동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면 객민 문제가 돼요. 객민은 이걸 이제 다른 말 중국에 객가라고 해요. 객가. 이 객가는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고 경상도 가고 전라도 가고 물론 약간 문화적 마찰도 있겠지만 되게 보면 동화되고 살잖아요. 자,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좀 힘들어. 왜 힘드냐면 중국은 땅이 넓잖아. 땅이 넓고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너무 달라.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저쪽 하북성 사람이 사천성 이동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언어가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그러면 이들은 이제 그 다르니까 섞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끼리 하북성 객가들이 모여갖고 같이 마을리더라. 그래놓고 그게 이제 뭐냐면 계속 그 자손 대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천성 안에 있는 마을과 원래 본토박이 마을과 유이민 마을, 객가 마을 같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 간의 어떤 문화적, 언어적 그 갈등들이 세대가 계속 되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되고 그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객가들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요. 그래서 이제 백년교도의 난도 그 뒤에 이제 태평전국난이죠. 태평전국의 난도 그런 배경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들어오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의를 채택했다 했죠? 원족주의를 채택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초창기 때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그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떵떵거리고 살겠죠. 근데 본토박이들은 세금을 다 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본토박이들은 몰락하고 원래 그 객가들 잘 살게 돼요. 그럼 본토박이 입장할 때는 이제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런 형상들이 계속 갈등이 나고 그래서 인구가 대륙 형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순환하잖아요. 맞죠? 인구도 이렇게 순환돼.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빼고 그 다음에 바뀐 돌이 다시 굴러온 돌이 돼서 또 바뀐 돌을 빼고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객가 객민의 유입은 기존 사회 질서와 부닥치면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인구의 이동은 단순히 인구의 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의 어떤 이동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전국적인 인구의 이동으로 선진 농업 기술이 후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농경지 개간을 가져와 농경 생산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지주존 노제에 위한 농업 경영에서 적극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전 양주제를 기반으로 한 거야. 경제권하고 소유권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술과 농기후 개선으로 농업생산이 증가됐고요. 그 외에도 상품 작물들이 재배돼요. 그래서 면화 생산 지역이 항아의 중화조에서 재배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해외에도 이제 옥수수, 고구마, 땅콩, 담배 같은 걸 재배했다. 특히 옥수수와 고구마는 부황작물로 또 각광을 받죠. 자, 면화 생산지는 항하 중하류 주로 상동성 지역하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갖고 이제 하는데 왜 그냥 좀 따뜻한 지역에도 면화가 생산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면제업과 경제업을 잠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에서 이 부분은 농업 생산 관련된 농업기술 관련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할게요. 동영상 심화자료에서.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농업 생산 향상에서 이제 선진 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농지 개간, 수리 개발과 개간 사업, 농업 기술까지 이제 개선한 건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다음 여기에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벼의 이기작이 확산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벼의 이기작이라는 것은 벼 농사를 2번 짓는 거죠. 원래는 이게 송나라 때부터 등장했어. 송나라 때. 근데 명나라 때 일반화돼요. 명나라 때 일반화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명나라 때는
어떤 지역은 상기자까지 등장해요. 일부는. 상기작이라는 것은 변홍사를 몇 번 짓는 거죠? 3번 짓는 거예요. 3번. 자, 그리고 이제 면화난지 외래작물 등등 이런 것들이 식량작물 지역들에서 농업 생산의 어떤 상품화를 촉진시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직업이나 그 다음에 면포 생산 그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요 부분은.